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상사가 괴롭히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상사들이 있고 부하 직원들도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하게 되는데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상사가 인격자라서 그런 걸 잘 컨트롤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직원을 미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뭐 험한 일을 시키고, 예. 상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착하신 분들은 그 상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밤새 일도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계속 불만이고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을 상사가 퍼뜨린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각하죠. 아주 심각하죠. 마음이 여린 분들은 저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마음이 여린 분들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세요.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서 약간 벗어난다는 거, 이탈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회사를 계속 다니실 요량이면 그 상사보다 더 높은 상사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말씀하기엔 또 너무 창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남 앞에만 쓰면 얼굴이 빨개지고 쉽게 그런 남의 결점이나 자기의 불만 얘기를 잘 못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어요. 이메일이나 아니면 손편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 이런 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은 게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처지나 자기가 당한 걸 객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두로 하면 막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북받쳐가지고 막 감정적이게 되는데 그렇게 좀 정돈해서 쓰게 되면 정말 겪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상사한테 보내시고, 예, 몇 분한테 보내시면 돼요. 보내시면 그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요새는 예전과 조금 달라져서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불거지면 회사 내부에서 인사위원회 이런 거 열립니다. 징계위원회 열려서 조사를 시작해요. 근데 조사가 시작되면 갑을관계가 바뀝니다. 오히려 상사가 의뢰관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되고 둘이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요새는 그 피해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한번 불거지는 순간 갑을관계가 바뀌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자기가 업무를 진짜 못해서 상사가 뭐라고 했는데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 눈엔 자기가 제일 잘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상사를 거짓으로 음해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정당한 불만이고 정말 정당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사가 그렇게 한다. 직장을 계속 다니실 요량이시면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가급적 이 법적인 수사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최우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저희야 직업이니까. 그래서 늘 그냥 스트레스를 안고 살지만 일반인들은 이 법률적인 어떤 그런 송사에 휘말리면 굉장히 고단하세요. 고단하시고 그 회사에서 다니기 쉽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그보다 윗 상사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위 상사가 없고 내 바로 상사가 가장 높은 사람이야. 이럴 땐 할 수 없습니다. 이직을 하시거나 법적인 걸로 호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사가 부당하게 이렇게 하거나 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인 소문이 이렇게 되면 그게 다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심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어떤 걸 좀 많이 호소하셔야 돼요. 호소하셔야 돼요. 뭐 동료나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평소에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롭다 해서 술자리나 아니면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놓으시면 소송이 되거나 사내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진술을 해 주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같이 밥 먹는데 얘가 정말 괴로워하더라. 예. 그거 사실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당한 사람이 진술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 사건이다. 보통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서 이제 강제로 강간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뭐 산속에 끌고 가서 강간하는 경우는 서울 시내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의로 들어갔지만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성관계를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강제로 이제 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강간인데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만 있거든요. 보통. 그럼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피해자가 진술하는 게 그게 아주 좋은 증거예요. 왜냐? 정말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상세히 묘사하면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어떤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시는 그분도 내가 이렇게 법적으로 호소하거나 그 윗상사한테 말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본인 진술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지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진술 딱 보면 이게 지어낸 거다, 지어내지 않은 거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예.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 자체가 증거기 때문에 따로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법에 의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사들이 그런 법적으로든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딱 열리면 다른 부하 직원들을 선동하고 막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증거인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증거인멸입니다. 다른 게 증거인멸 아니에요. 입을 맞추는 거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라. 내가 이런 적 없다고. 이게 증거인멸입니다. 사실 그게 증거인멸이 어렵지 않고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제 분리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맞기 시작해요. 생각보다. 예.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다 분리해서 조사합니다. 그렇게 그 상사가 이 증인들을 회유하더라도 그것들도 다 결국은 그 상사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디가 모순된지만 한 군데만 물꼬만 트면 그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진술 전체를 안 믿어버리니까 잘 살펴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굉장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